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로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주식 투자.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해라 이런 거잖아요. 한 종목에 소위 올인하게 되면 잘못됐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종목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제1의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이 행복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으세요? 야, 아무리 나지만 나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럴 때 없으세요? 아, 나 진짜 나 마음에 들어. 혹은 반대로 아무리 나지만 나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있으시죠?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분산 투자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자기는 교사이고, 동시에 부모이고, 나는 우리 조기 축구의 총무이고, 또 합창 단원이기도 하고, 나는 주말에 골프를 치는 골퍼이고, 연사모, 연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직업은 교사고 그다음에 부모다. 그죠?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느냐? 예를 들면 교사가 교사로서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든지 수능에 나온 문제를 내가 막 틀린다든지 이럴 때 한 영역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가 전체 자기로 퍼집니다. 소위 버퍼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기를 좀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는 사람은 한 영역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더라도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서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은 가서 축구할 수 있어요. 가서 노래 부름으로써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심리학에서 자기 복잡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 복잡성이라는 말은 뉘앙스로 보면 되게 혼란스럽다 이런 말이 좀 들어가서 사실은 자기 복잡성보다는 자기 다양성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양화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을 이걸 위해서 바쳤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도 그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개념을 몰랐던 분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의 원인이 되는 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영역에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영역에서 그게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양화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다양성, 자기 이 복잡성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교사이면서 부모이면서 조기 축구회 회원이면서 합창 단원이고 연사모 회원이고 골퍼이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공간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복잡하다는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점유하는 공간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생 예를 들면 가정에서만 있다. 그러면 물론 그분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행복에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공간의 다양성으로 바꿔도 크게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로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과 일터. 이 두 공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아닌 나만의 제3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 아이덴티티를 다양화한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하버드의 앨런 랭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연구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를 영어로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카운터 클락와이즈 스터디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카운터 클락와이즈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가 논문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연구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영화로까지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80년대 초반입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을 데리고 어느 공간, 어느 건물로 이제 연구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가 81년인데요.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생활하라 그럽니다. 1959년인 것처럼. 근데 1959년인 것처럼 마음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전부 1959년의 인테리어로 바꿉니다. 모든 걸 다 바꿉니다. 꽂혀있는 책이며 잡지며 신문이며 TV며 다 바꿔요. TV를 틀면 1959년도, 1959년도 스포츠 게임, 1959년도 뉴스 다 나옵니다. 옷도 1959년도 유행했던 옷을 줍니다. 연구에 참여하러 오면서 가족 사진이나 자기 사진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조건을 줍니다. 지금 현재 사진 가져오지 말고 젊었을 때 사진을 가져와라.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도록.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재밌는 거 하나를 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도 많이 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조금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딱 해놓고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이 우리의 나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는 거울까지 다 없어요. 오직 지시가 뭐냐, 1959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동생활을 하기 직전에 건강의 지표들을 측정을 했고요. 공동생활하고 난 다음에 건강의 지표들을, 소위 노화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공동생활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고 소위 젊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세가 똑바로져요. 그 전보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가 드니까 눈이 좀 안 보이잖아요. 시력. 근데 시력이 좋아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이 앨런 랭거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토록 나이가 들면 믿고 싶은 이 신념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연구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공간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공간의 변화 없이 지금 이제부터 22년 전으로 젊었을 때라고 생각하십시오라는 지시만으로는 이런 효과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 먹기는 많이 합니다. 오케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안 바꾸는 게 뭐냐, 공간을 안 바꿔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보시면 젊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옷장문을 열면 우중충한 색깔의 옷이 나옵니다. 내가 이용하는 어떤 물건들이나 차를 보게 되면 전부 나이 든 스타일에, 공간을 안 바꾸고 마음만 바꾸겠다, 이거는 식단을 안 바꾸고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래서 자기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거기에 공간의 다양성도 들어간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요즘 많이 쓰는 개념이 점화라고 하는, 영어로는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병원, 제가 병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혹은 의사 혹은 간호사라는 개념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그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병원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개념을 또 금방 떠올리게 하죠. 이런 거를 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엘렌 랭거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옷을 보게 되면 아, 역시 나는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바꾼다는 게 뭐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점화시켜주는 자극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에게 점화를 시키는 이 공간,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해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행복했나?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 자, 올해 5월 9일 날 여러분의 일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5월 9일 날 그 어르신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버이날 다음이니까.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5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 감정적인 경험들은 어땠는지 이걸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5월 9일이 아니고 다른 날을 한번 해보죠. 3월 3일. 잘 안 나실 거예요. 1년 365일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내 한 해를 평가한다면 365일 동안 매 순간 내가 경험했었던 내 감정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합을 내면 내가 1년 동안 경험했었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과거를 그게 1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평생이 됐든 이걸 회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순간순간의 우리의 경험들은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올 1년 동안 가장 강렬했었던 어떤 사건, 피크, 강렬했었던 사건 하나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사건, 예, 그래서 피크 앤드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순간은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아, 교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최대한 만끽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 그걸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서툴러요. 우리는 정리는 잘하지만 순간순간을 잘 정리하고 오래 기억하는 건 우리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잘 설명을 했는데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위대한 심리학자는 저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의 셀프, 우리의 자기에는 경험하는 자기가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기가 있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거를 회상하는 자기가 있다. 이 둘이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냐? 회상하는 자기가 회상을 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하는 자기가 그 순간순간을 잘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피크 앤드 룰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1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년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끝, 잠자기 직전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도 다 드시고 디저트를 잘 먹는 게 중요한 것과 똑같아요. 이 엔딩을 잘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좋은 사건들로 채워야 되겠다.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끝이 언제인 줄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대의 교훈은 뭐냐? 매 순간이 그래서 중요하구나요. 사람들이 here and now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라. 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내게 중요한데, 이 최근이란 자리는 영원한 왕자가 없어요. 지금은 최근이잖아요. 며칠 지나면 그 최근은 또 다른 자리를 물려주고 이 자리는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딩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을 늘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만끽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겨둘 거냐라는 생각으로 이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